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근태. 박영수입니다. 대표님, 저희가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죠? 네, 맞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CPU 핸드북 제작에 참여하셨던 그 한국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협의회 우리 윤수영 사무국장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개인정보 책임자 협회 윤수영 사무국장입니다. 국장님을 또 우리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주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국 개인정보 책임자 협의회의 윤수영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보다는 이제 저희 협의회에 대해서 소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협의회는 2023년에 개인정보 개정되면서 2024년에 출범된 개인정보 책임자, 다시 말해 CPO들 간의 협의체고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위원회의 설립 인허가를 받은 어떤 국내 유일의 어떤 최초의 CPO 협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O들 간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아니면은 CPO들과 개인정보보호 정책당국, 개인정보위원회라든지 키사와의 어떤 긴밀한 소통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 다양한 포럼 및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개인정보 책임자 핸드북이라든지 좀 개인정보 책임자들의 역량 강화, 네트워킹, 정책당국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의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협의에 관심이 있으시면 www.kcpo.or.kr을 통해서 방문하시면은 좀 보다 다양한 정보 그리고 가입 절차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회 소개만 해주셨는데 본인의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말씀 안 해주셔서. 예. 제가 알기로도 그 사무국장님 이전에는 이제 CPO로도 활동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핸드북을 이제 제작할 때도 CPU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이라든지 개인정보 침해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이 책자에 엄청나게 이제 발휘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그 사무국장님과 좀 얘기 나누고 싶었던 거는 이제 많은 그 개인정보 책임자나 담당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개인정보 이제 침해 사고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모시긴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국장님이 집필하신 이제 개인정보 그 보호 책임자 CPU 핸드북 내에 있는 개인정보 침해 민원 대응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 시간에 얘기를 나눠보고 좀 더 그 궁금증을 좀 해결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원 대응은 이제 초기 대응 단계 때 이제 작성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핸드북에 이렇게 작성돼 있어요. 이제 CPO는 개인정보 침해 민원이 잠재적 법률 위반 행위나 유출 사고 징후일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제 강조하셨어요. 네네. 이처럼 민원 대응을 신속하게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CPO가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 부분 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제가 여러 개인정보 책임자분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담당자분을 만나든지 국내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제 요즘 그 K컬처가 되게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K컬처 못지않게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게 우리나라 유니크한 문화가 좀 K 프라이버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여러모로 어려운 사유가 좀 많은데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들고 있거든요. 일단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규제가 좀 굉장히 상세한, 특히 안전소방법조치 기준으로 좀 상세한 게 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세요. 사실 개인정보 보호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특히 또 이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중요성은 좀 전 국민이 다 아시다 보니까 좀 이게 민원으로도 쉽게 좀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가 워낙 국가적으로 사회적, 국민적 인식이 좀 높은 그런 주제다 보니까 그 인화성도 되게 높은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외부나 언론이나 인터넷에 좀 떠다니면은 사람들이 누구나 좀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 알기 때문에 이걸 다 퍼다 나르고 이렇게 좀 확산이 굉장히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는 또 그 정보 주체가 쉽게 본인의 그러니까 쉽진 않겠지만은 정보 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좀
좀 신속하게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스템,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은 시스템 오류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보인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특성상 그 사람한테 알려줍니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여기서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정보 주체가 그걸 좀 즉각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기업에서 개인정보 조직이 열심히 나름 인터넷을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아무리 모니터링은 좀 주기를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미처 걸러내기도 전에 민원이 먼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인이 보통 저희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어떤 개인정보 관련된 부서에 연락처를 기재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민원이 그걸 보고 뭐 하거나 아니면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또 사실 업자나 규제기관 아니면은 잘 확인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센터로 뭐 이렇게 민원을 넣는다고 이렇게 민원을 넣을 수가 있는데 또 문제는 뭐냐? 또 고객센터 분들은 또 개인정보 중요한다는 걸 알지만은 개인정보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갖추기는 워낙 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개인정보 관련 민원이 오더라도 이거를 좀 빨리 대응해야 된다라든지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이다라는 거를 좀 신속히 캐치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민원이 거의 다들 아시다시피 10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서 유노출 사고와 관련된 민원이라면은 그 즉시 타임 리밋이 걸리잖아요. 72시간 내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타임 리밋이 걸리는데 또 그런 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개인정보 침해 민원이라는 게 단순히 뭐 내가 뭐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뭐 권리를 행사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의 징후일 수도 있거든요. 권리 행사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10일 내에 답변할 의무가 있고 유노출 사고라 하면 더 심각한 거죠. 72일간의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타임 리밋이 걸려 있는 사항이고 요 타임 리밋을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 법적 위반으로 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좀 신속하게 개인정보 침해 관련된 민원 대응 체계가 잘 갖추도록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CPO라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될지 좀 더 그 포인트만 좀 찝어서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모든 게 거버넌스와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나 아니면 개인정보 조직이 일일이 쫓아다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 그럼 시스템의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개인정보보호 위험관리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처음은 식별이에요, 식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의 식별이잖아요. 그럼 개인정보 관련된 민원 대응의 측면에서는 그 고객이 우리와 컨택할 수 있는 이 컨택 포인트 창구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그 개인정보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 안내가 되어 있지만은 또 말씀드렸다시피 방침을 그렇게 잘 읽어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고객센터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객센터 창구, 그리고 이제 물론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있는 그 연락처, 그리고 또 많이들 관가하시는 게 그 회사 대표 전화번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서비스가 아니라 회사 별도 웹사이트가 있으면은 거기에 그 대표 전화번호나 대표 연락처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우리 회사와 관련돼서 컨택할 수 있는 모든 창구를 일단 파악하셔야 된다. 파악하시고 그거를 담당하시는 뭐 상담원이 됐든 관련 부서가 됐든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개인정보 처리센터로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그 한 라인을 좀 잘 구축을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개인정보 침해 민원이 어떤 건지 잘 파악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개인정보 있으면 무조건 던져라. 라고 일단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원이 좀 쌓이면은 유형화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유형인 경우에는 반드시 던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효율성을 좀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련된 사례, 실제로 뭐 관련된 민원이 있었다면은 그 민원의 유형을 또 다시 전파를 해서 인식 제고가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제 민원 대응의 어떤 중요성, 초기 단계에서는 어쨌든 뭐 개인정보 연관된 거는 무조건 CPO 라인으로 넘어오게 해라. 네네. 이게 좀 어쨌든 핵심이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창구.
창구인 거고요. 최근 개인정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 개인정보 처리 평가제도 할 때 그 연락처, 그 민원 접수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된 민원 접수 창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실제로 메일을 보내보시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 메일에 회신이 안 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침에 대해서 중요도가 더 높아진 만큼 방침된 연락처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식별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 보험 가입할 때 주민번호 받아서 그 보험사 대표 페이지에 있는 처리 방식 보고 연락을 드렸더니 그 개인정보 담당 부서가 봤는데 이걸 응대를 못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한 2시간 뒤에 다시 연락해준다 해서 받긴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채널을 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내부, 외부 민원 접수 및 사실 확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그 초기 단계 대응을 위해서 이제 CPO가 중점적으로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말씀 잘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다음으로 내외부 민원 접수 및 사실 확인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핸드북 보면 내부 접수 민원과 외부 접수 민원 유형이 이제 좀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내부 민원과 외부 민원이 뭐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그 제가 설명드리기 앞서 그 핸드북 성격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핸드북을 만들 때는 제가 이제 사무국장 오기 전이었는데 이 핸드북을 만들 때는 이제 기존의 개인정보법이나 규제에 관련된 해설서는 너무 많다. 근데 이제 개인정보 책임자 측면에서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좀 요 내용을 구성하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집필진 분들이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법률이나 규제 해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내용들의 뭐 업데이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없는 내용을 좀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다들 좀 많은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고, 저 말고 뭐 김경화 대표님이라든지 뭐 김도엽 변호사님이라든지 여기 계신 오건재 대표님이라든지 워낙 뭐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새롭게 들어간 용어나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개인정보 침해 민원이라든지 뭐 유출 사고 쪽은 좀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거버넌스도 개인정보 거버넌스도 제가 최초로 국내 최초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뭐 어쨌든 그 내부 민원이라든지 외부 민원의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부분을 좀 집필을 할 때는 내부 민원은 저희 내부 개인정보, 내부 고객센터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컨택 포인트를 통해서 제기된 민원을 말씀드렸고, 외부 민원은 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신고 상담이나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외부 기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접수되는 경우를 외부로 했습니다. 당연히 내부와 외부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도의 수준이나 관련된 내부 이해관계자의 관여도가 너무 상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내부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내부적으로 구축된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낮죠. 물론 이제 그 적시에 10일이라는 어떤 적시에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은 그 관련된 뭐 이런 민원 관리, 고객 관리 부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민원과 관련된 사업 부서라든지 이런 관련 부서들이 잘 협업이 돼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민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절차로 저희 회사의 케이스가 다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개인정보 침해 민원의 특성이 뭐 일부 분들이 뭐 이제 개인정보 민원을 본인이 좀 뭔가 원하는 다른 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좀 받아내기 위한 협상 도구로 쓰시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분야의 전문성이 또 높으셔서 또 이제 이런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라든지 이런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민으로서 주임을 다 하고 내부적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당연히 잘 대응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민원으로 확인이 된다면은 그거는 특히나 좀 난이도가 높고 또 다루기 까다로운 그런 민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내부 민원과 외부 민원은 그 리스크의 수준이나 아니면 저희 개인정보 조직이나 CPO가 좀 다뤄야 하는 그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확실히 달라진다라는 측면에서 완전 결이 다른 절차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 민원으로 되는 순간 조직 내부적으로 이해관계자도 확 늘어나서 이게 어쨌든 법무팀이라든지 아니면 대관팀이라든지 요런 여러 부서와 좀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부 민원이 가는 순간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확인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확인이 내부적으로 사실 확인을 하는 것과 외부 사람에 의해서 사실 확인하는 거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 의지 커뮤니케이션이 발생을 할 때는 절대로 그 커뮤니케이션의 책임을 개인정보 책임자 혹은 개인정보 조직이 다 져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개인정보 침해 민원의 어떤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 취급 부서의 어떤 뭐 휴먼 에러가 됐든 시스템 에러가 됐든 취급 부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개인정보 취급 부서의 어떤 임원이라든지 그 매니저를 반드시 인발부를 시키고 사실 확인을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들한테 확인된 사실에 대한 확인을 그들한테 받으시고 외부의 민원이 그 외부에 어쨌든 사실 확인에 대한 의견서가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서에 대해서도 반드시 내부적으로 법무 확인을 거치시고 이렇게 좀 더 고도화된 절차를 통해서 고도하고 좀 정교화된 절차를 통해서 나가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 결국에는 이제 내부 민원과 외부 민원이 나눠지고 내부 민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절차에 의해서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좀 낮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조금 있는데 외부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제를 할 수 있는 범위나 리스크가 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먼저 이렇게 한 단독 부서에서 처리를 하기보다 그 유관된 부서하고 이제 협업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이제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맞습니다. 사무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실무 관점에서 실사례 기반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좀 그런 경험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보통 이제 개인정보 열람 요청을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떤 고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 개인정보를 다 달라.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다 줄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빗대어서 좀 이제 경험치를 기반으로 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었고, 저는 있을 때 이제 개인정보 열람이라고 하면은 개인정보, 그러니까 보통 웹사이트가 있으면 웹사이트에 내 개인정보 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통해가지고 열람 정정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개인정보 책임자분들이랑 다양한 뭐 포럼이나 세미나 이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다 보면은 뭐 이 정도 수준의 요구가 아니라 뭐 가입 이후에 전체 뭐 서비스 이용 내역 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접속 내역이라든지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를 굉장히 오랜 기간의 비정형 데이터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대표님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그거를 내부적으로 추출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내부적으로 레가시 시스템도 많고 또 이제 그 관련된 시스템들이 대부분의 개인정보의 법적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스템이 다 법적인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서비스 이용 내역을 다 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돼서 근데 개인정보법에 보면은 그 열람 요구 대응에 필요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열람 요구 수수료를 얘기해서 이 정도 수수료가 드는데 이 수수료를 지금 주셔야지 우리가 제공 가능하다고 말씀해 보신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좀 드려봤는데, 그러면은 그 민원인이랑 싸우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원이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좀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조항이 생긴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민원인한테 이렇게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변호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 할 경우가 있어서 그 여러 변호사님한테 여쭤봤는데, 그 변호사님도 너무 안타깝고 어렵지만은 사실상 법률상에서는 어떠한 제한적 그 요구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어쨌든 가능한 범위에서 일단 데이터를 주고, 그 다음에 요구가 오면 더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어떤 변호사님도 주시고 이제 책임자분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수수료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박영수 변호사님께서도 이런 케이스를 좀 자문을 해주셨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좀 의견이 없으신지 좀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국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이제 조문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문을 조금 찾아봤어요. 그래서 결국 35조인 거잖아요. 열람권이. 그래서 1항에 대한 부분인데, 정보 주체는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정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동의서를 받거나 뭐 15조의 다른 근거에 의해서 수집 이용하는 정보가 될 거고, 그거 외에 이제 저희가 그거가 1차적인 거고, 이제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말씀하시는 부수적으로 기업이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정보들까지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 합리적인 범위를 잡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는 지금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면은 열람은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법률적, 법문적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수수료를 부과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이제 비용이 부과됩니다. 이런 게 이제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이제 민원인하고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외부로 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요구에 대응하지 않고 민원인한테 돈을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또 악화된 그 네임밸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평판에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되는 건 뭐냐면, 저도 이제 법제도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바로 법제도 개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열람의 포인트, 물론 이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한 측면도 하나도 있지만 이게 좀 현실을 따라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조문이 그거를 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제도적 개선 사항으로 올려서 좀 개선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이렇게 좀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사실은 제도 도입 취지가 좀 다르게 변질되거나 아니면은 기술이나 어떤 사업 환경이 좀 변화되면서 좀 끊임없는 그 제도 개선의 어떤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우의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런 다양한 정책 연구 활동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변호사님한테 많은 응원, 만관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좀 더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CPO도 이미 하셨고, 많은 또 경험도 있으시니까, 이렇게 이제 민원 대응 관점에서 이제 CPO로서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좀 해야 될 예방적 노력이 있다면 좀 무엇이 있는지, 좀 가능하다면 그런 좋은 또 사례가 있으시다면 같이 곁들여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방적 노력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 고객이 정보 주체가 컨택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식별해두고 그 관련된 부서와 어떤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한라인 체계 구축해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축해놓은 체계가 사실 잘 돌아가면 좋겠지만은 요게 좀 담당자도 바뀌고 조직도 변동되고 하면서 잘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민원 대응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관련된 모든 거버넌스라든지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그렇듯이 주기적 점검, 사실 이 CPO 핸드북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도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민원 창구 다 확인했고
하고 한 라인 다 구축했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그 한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뭐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제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주기적으로 그 뭐 창구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보고 거기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확인해보고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체계를 좀 추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개인정보 침해 민원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발생할 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원인이 뭔지 루트 코즈가 뭔지 파악을 하시고 그게 예방되도록 예방 조치를 좀 취하시고 그 예방 조치에 따라서 전체적인 체계도 좀 수정하시고 이런 식의 여러분 다 아시죠? PDCA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민원 자체가 사실은 기업의 이미지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국장님께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주셔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국장님께서 저희 CPO 핸드북의 한 파트를 더 또 작성을 해주셨잖아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한 부분인데요. 다음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관련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블랙박스 망간부! 망간부!